지난 8일부터 9일간 이틀간 실시한 조사에서 윤 대통령 지지율이 46.7%로 집계가 됐습니다. 다른 여론조사와 비슷하게 대통령 지지율 상승 추세를 보이는 것 같은데 이거 한번 어떻게 보셨어요? 예, 아무래도 이제 한길리서치가 좀 전통적으로 그 윤석열 정부에 대해서 또 국민의힘에 대해서 그렇게 후하게 평가하는 그 여론조사 기관은 아닙니다. 그렇죠. 예, 좀 짜게 평가하는 기관인데 중요한 것은 결국은 여론조사 기관의 특정 시점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결국은 추세가 이제 중요한 것인데 지금 한길리서치에 의한 여론조사도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지지, 국민의힘 지지, 특히 탄핵 반대의 어떤 지지가 추세적으로도 확연히 지금 현재 상승 추세에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확인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일각에서는 또 직무가 정지됐는데 지지율 조사가 무슨 의미냐라고 하시는 분들도 있는데 한길리서치 측은 포괄적 정치적 지지 여부다 이렇게 설명을 좀 했습니다. 그리고 탄핵에 대해서도 반대가 44.8%, 찬성이 52.5%였습니다. 이것도 찬성이 많긴 하지만 확실히 계엄 초기 조사 결과에 비춰보면은 반대 여론이 현격히 좀 증가하긴 한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12.3 비상계엄 직후에 12일 중순까지만 하더라도 탄핵 그 찬성 여론이 거의 8대2, 네. 7대3 정도로 이제 우세했는데 그 이후에는 점점점 더 탄핵 반대 여론이 지금 높아지고 있다. 그래서 어떤 여론조사에서는 거의 한 5대5까지 네. 지금 이제 오르는 어떤 여론조사도 많이 지금 발표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이것은 이제 탄핵 어떤 심리 지금 하고 있습니다만은 하는 과정에서 윤석열 대통령이 비상계엄을 통해서 일부 거기에 대한 어떤 위협사항이 있다 할지라도 과연 국민이 뽑은 이런 어떤 대통령을 탄핵하는 것이 맞느냐. 특히 5년 단임제를 보장하고 있는 헌법 체제에서 유독 우파 보수 출신 대통령에 대해서만 이렇게 탄핵을 하는 것이 맞느냐. 2017년 박근혜 대통령 이래로 또 윤석열 대통령까지 탄핵하게 된다면 이거는 정말 우파 보수 대통령에 대한 어떤 탄핵 프레임을 좌파에 의해서 공격을 받는 것이 또 한 번 입증이 되고 하는 그 어떤 사례가 되는 것이고 특히 우리가 2017년 박근혜 대통령이 탄핵되고 문재인 정부가 탄생되고 난 다음에 우리가 봤던 극심한 어떤 국론 분열이라든지 특히 민주당 문재인 정부의 정말 어처구니 없는 어떤 여러 가지 어떤 정책으로 인한 어떤 그 국론의 어떤 분열, 경제적 어떤 문제 또 국위가 여러 가지로 참 수모를 겪게 되는 그런 것들을 우리가 똑똑히 보고 있는 이런 시점에서 또 그런 어떤 현상은 결코 일어나서는 안 된다. 특히 이번에는 이재명 대표에 대한 어떤 거부안까지 더 맞물리게 되면서 점차 어떤 탄핵 반대 여론이 더 높아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예. 네, 보수 여론의 핵심인 TK 여론도 한번 보겠습니다. 의원님도 대구시니까요. 네, 대통령 지지율이 56.9%가 나왔습니다. 네, 예전에는 대구 경북에서도 대통령 지지율이 높지 않았는데 상당히 상승을 했거든요. 네. 탄핵 반대 응답도 53.2%로 전국 대비 8.4%가 높아졌습니다. 네. 그 대통령 지지율이 윤석열 대통령 지지율이 사실 이제 일반적으로는 전국 평균에 비해서 TK가 좀 높게 나오죠. 그렇죠. 그런데 그 비상계엄 직후에는 제가 깜짝 놀란 게 전국 지지율보다도 오히려 더 TK에 대한 어떤 지지율이 더 빠졌습니다. 그 이유는 어떻게 보면 좀 사랑했던 만큼 좋아했던 만큼 어떤 실망감이 당시에 좀 12.3 비상계엄이라는 어떤 충격파 때문에 더 컸기 때문에 저는 전국 평균 이하로 떨어졌다고 생각을 했는데 그런데 이제는 완연한 어떤 회복세를 보이고 있다. 특히 TK에서 지금 현재 그 민주당이 이런 어떤 포갑적이고 마치 정권을 잡은 듯한 어떤 권위주의적인 이런 어떤 모습들이 2017년도와 딱 오버랩되면서 다른 지역보다도 더 빨리 회복을 하고 특히 탄핵을 해서는 안 된다 이런 어떤 여론들이 지금 있었는데 제가 사실은 이번 동대구역 집회 이전부터 제가 한 3번 정도 시내 그 중심가에서 탄핵 반대 집회를 제가 좀 계속 좀 주도를 하고 있는데
그때도 보면 5천에서 10,000명 정도는 오십니다. 물론 토요일마다 광화문에서 하는 집회다 뭐 하는 곳에 대해서 대구에 계신 분들이 많이 이제 서울 원정도 오십니다만, 그러나 저는 대구에서도 집회를 해야 된다는 그런 생각으로 한 달 전부터 지금 하고 있는데, 예. 집회를 하다 보면 깜짝 놀란 게 두 가지 변화가 있는데, 첫 번째는 20, 30대가 굉장히 많이 참석하고 있고, 그렇죠. 예. 두 번째는 대구 경북 어떤 시도민들이 사실은 앞에 나가서 그 무대에 가서 말하는 것을 그렇게 썩 좋아하는 스타일이 아닌데, 요즘 뭐 자기가 본인이 말하겠다고 막 마이크를 돌라가 막 실랑이를 벌이는 그런 현상이 아주 특이한 현상인데, 그런 어떤 탄핵 반대 집회를 하다 보면 어떤 탄핵 반대 여론이 아주 지금 높아지고 있구나 하는 것을 절감하게 됩니다. 그렇죠. 저희가 잠시 후에도 좀 얘기 나눠보겠지만, 근데 헌법재판소와 헌법재판관들이 지지율에 끼친 그런 영향도 상당한 것 같아요. 우리나라 여론에 끼친 영향이 상당한 것 같은데, 헌재 신뢰도 조사를 좀 살펴볼게요. 신뢰가 불신보다 더 높긴 했는데, 최근에 이런저런 논란으로 신뢰도를 좀 깎아먹었다, 갉아먹었다 이런 분석이 나옵니다. 비신뢰 44.9%였습니다. 그리고 매우 신뢰와 매우 비신뢰를 합하면 64.8%나 됐는데, 이거는 그러니까 국민 여론이 아예 양극화됐다 이렇게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그렇습니다. 거의 뭐 국민의 절반이 헌법재판소를 지금 신뢰하지 않는다고 하는데, 사실은 선출되지 않는 사법부가 국민의 신뢰를 얻기 위해서는 결국은 헌법과 법률에 의해서 예. 공정한 재판이 이루어질 때만이 사법의 신뢰성이 이제 담보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지금 헌법재판소가 보면 국민의 어떤 신뢰를 참 받지 못하게 행동하고 있다. 일단 기본적으로 뭐 구성면에서도 보면 의료법연구회 소속이 너무 많고, 그리고 의료법연구회라는 어떤 정치적 어떤 편향성을 또 떠나서 당연히 다른 어떤 재판 같으면은 깊이 회피돼야 될, 채택돼야 될 어떤 특수한 어떤 관계에 있는 예. 어떤 정계선, 이미선 이런 어떤 재판관들 같은 경우는 본인의 어떤 남편이라든지 여동생이라든지 이런 어떤 사람들이 지금 현재 국회 소추인단과 특별한 관계가 있다든지, 아니면 탄핵을 찬성하는 단체의 대표자로 지금 현재 활동하고 있다든지, 이런 어떤 인적 구성면에서도 그렇고, 그리고 또 지금 현재 운영하는 과정에서도 보면은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어떤 방어권도 허용하지 않는다든지, 또 이게 완전히 헌법재판소가 오히려 헌법을 수호하고 법률을 준수해야 될 이런 어떤 기관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지금 헌법과 법률을 지금 개무시하고 있다. 그래서 지금 현재 재판이 아니라 개판이다. 이런 이야기가 나올 정도의 지금 현재 그 재판을 지금 현재 그 운영을 하다 보니까 더 국민들의 어떤 불신을 지금 초래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렇게 좀 졸속으로 할 필요가 있나 하는 그런 생각도 들어요. 사실 지금 박근혜 전 대통령 재판 뭐 전례가 있다 이런 식으로 헌재가 주장을 하고 있는데, 그 형소법 준용에 관련해서요. 그런데 우리나라 그 지금 형소법이 지금 당사자가 그 검찰에서의 신문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은, 그러면은 그 형사 재판에서는 이걸 증거로 쓸 수도 없거든요. 근데 형사 재판에서 쓸 수도 없는 거를 헌법재판소로 갖고 와서 이거는 증거가 된다라고 하는 게, 그게 헌법이란 거는 굉장히 상위법이고, 그 다음에 특히나 대통령과 관련된 탄핵 심판인데 이걸 준용하는 게 과연 준용하지도 않을까, 형사소송에서 쓰지도 않는 걸 갖고 와서 쓰는 게 이게 과연 맞느냐라는 그런 비판을 받게 하는 것 같습니다. 말이 안 되는 것이죠. 말이 안 되는 것이죠. 헌법재판소에서는 이를 두고 형사소송법을 뭐 100% 준용하지는 않고 합리적으로 뭐 판단하겠다, 뭐 이런 식으로 이야기하는데, 정말 그 말이 지금 안 되는 것이죠. 아니 헌재법에 분명히 그 형사소송법을 준용하겠다고 딱 규정이 되어 있는 사항 아닙니까? 그런데 형사소송법을 지금 현재 너무 개무시하고 있다. 일단 첫 번째로 지금 처음에 그 국회 소추인단에서 주장했던 형법상의 내란죄를 빼겠다고 하는데, 사실은 이런 어떤 문제에 대해서 만약에 빼게 된다면은 엄연히 국회의 어떤 소추 과정에서 이게 들어가 있었기 때문에 국회 의결을 원칙적으로는 다시 받아야 됩니다. 왜냐면은 그 이런 것들이 만약에 국회 그에서 의결할 때 없었으면은 뭐 안철수 의원이라든지 뭐 이런 어떤 사람들이 의결을 하지 않았을 거라고 본인 스스로 이야기를 하지 않았습니까? 이런 것부터 시작해서 또 형사소송법의 뭐 그 기준에서 이제 이 변론기일을 정할 때 당연히 피청구인 측의 변호인들과 상의해서 기일을 정해야 되는데, 그냥 일괄기일을
그 재판관이 그냥 이미선 재판관이 그냥 그렇죠, 예. 일방적으로 지정을 해버렸죠. 그리고 그 길 자체도 정말 빽빽하게 그 하면서 사실상 윤석열 대통령의 변호인들이 변론을 준비할 수 있는 시간적인 그 여유도 사실상 허용하지 않으면서 이야기를 했고, 좀 전에 우리 이동재 앵커께서도 이야기를 했지만 이거는 뭐 거의 뭐 청문회 식으로 뭐 운영을 하다 보니까 초치계까지도 이제 놔둬가지고 그러니까요. 일방적으로 네. 그 정인 어떤 신문 시간을 뭐 제한하는 거라든지 도저히 그 형사소송법에 좀 있을 수 없는 그런 그 어떤 상황이 지금 이제 벌어지고 있는데, 가장 지금 이제 우려스러운 것은 검찰 조서의 어떤 증거 능력 인정 문제입니다. 그렇죠. 원래는 그 검찰 조서 자체를 갖고 와서도 안 돼요. 왜냐하면 그런 것들을 재판관들이 보게 된다면 이게 선입견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죠. 철저하게 그 탄핵 심리하는 과정에서 어떤 그런 어떤 정인 어떤 신문을 기초로 해서 그것을 가지고 헌법과 법률이 어떻게 위배되는지 그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에 따라서 헌법 재판관들의 가치관에 따라서 판단해야 되는데, 그냥 그걸 일방적으로 가져와서 또 그것을 가지고 증거 능력으로 그냥 인정을 지금 한다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렇죠, 예. 그래 되면 지금 현재 지금 재판정에서 이야기했던 것과 그리고 그 검찰 조서가 지금 현재 틀리고 있는 부분들이 굉장히 많지 않습니까? 예를 들면 이진우 지금 수방사령관이라든지 이런 사람들 같은 경우 그 지금 현재 그 검찰 조서에서는 총을 그렇죠. 예. 쏴서라도 그 들어가서 4인 1조로 해서 뭐 의원들을 끌어내라 뭐 이런 어떤 그 이야기가 검찰 조서에 있는데, 수방사령관 이진우 사령관은 분명히 그렇게 그 한 적도 없고 한데 본인의 진술이 아닌데 다른 사람의 어떤 진술이 여기 들어왔다. 분명히 그 헌법재판소 재판정에서 그렇게 언급을 했잖아요. 그러면 그렇죠, 예. 그런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판단을 할 겁니까? 그러니까 이건 말도 안 되는 어떤 이야기를 지금 하고 있다. 그러면서도 자꾸 뭐 설레 이야기를 하는데, 조금 전에 말씀하신 것처럼 이미 형사소송법은 2017년도 때 적용됐던 형사소송법이 바뀌어가지고 그렇죠. 지금 검찰 조서의 지금 증거 능력이 지금 없는 상황인데, 이런 법을 완전히 무시를 하면서 헌법재판소에서 재판한다? 이런 것은 진짜 있을 수가 없는 일인데, 있을 수가 없는 일을 하고 있기 때문에 헌법재판소의 지금 현재 신뢰가 땅에 지금 떨어져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요즘 재판 보면요, 그래요. 제가 아까 앞서도 설명 좀 드렸는데, 그러니까 이게 당사자가 검찰에서의 그 조서를 부인해 버리면은 이게 그냥 증거로서의 가치가 전혀 없어지거든요. 그러니까 형사 재판에서는 이게 아예 채택이 되지 않고, 그러니까 사실상 그냥 법원에서 재판을 새로 시작하는 듯한, 조사를 새로 시작하는 듯한 그런 모습을 보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이 부분이 지금 형사 재판은 그렇게 되고 있는데, 이걸 헌법재판소에서 이거를 갑자기 다시 본인들은 적용을 하겠다라고 주장을 하는 게 우리가 알아서 하겠다. 예, 그러니까 이제 원님 재판 아니냐, 법조계 일각에서도 그런 비판이 나오는 거고요. 그래서 그 제가 우리 뉴스 캐비넷에서도 얼마 전에 이야기했지만, 자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그럼 어떤 기준에 있어야 하느냐? 기준이 없어요 지금. 그러니까 기준이 없어요. 정치적인, 예. 엿장수 마음대로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제 개판이라는 이런 비판을 받고 있는 겁니다. 그런데 더 웃기는 거는 뭐냐면, 지금 엄연히 그 헌법재판소법에 형사소송법을 준용하도록 돼 있고, 그리고 준용 뭐 어떤 규정이 없는 것은 법의 가장 일반 원칙을 이제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는데, 법의 가장 일반 원칙은 뭡니까? 첫 번째 피해자 어떤 방어권입니다. 네. 그런데 이런 어떤 방어권도 지금 보장해주지 않고 있고,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것은 헌법재판소의 어떤 그런 어떤 심판의 심리의 어떤 순서를 정하는 데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또 본안보다는 가처분이 당연히 좀 앞서서 판단을 해야 됩니다. 그런데 네. 지금 가처분이 크게 두 가지가 있잖아요. 그 지금 그 한덕수 네. 권한대행의 이런 어떤 가처분, 그 다음에 이창수 중앙지검장 등 가처분 있잖아요. 네. 아니 가처분은 또 아직까지도 결정을 안 내려. 그런데 그런 것들이 결코 어려운 것도 아니에요. 이게 한덕수 권한대행 총리의 이런 어떤 가처분은 과연 이 정직수가 150명 재직 과반수냐 3분의 2냐 이 문제만 따지면 되는 문제인데, 네. 왜 또 이런 사항은 하지 않는 것인지, 그러니까 너무 일반 원칙도 무시를 하고 있다. 이런 점들은 그러면 헌법재판소는 도대체 뭐냐?
뭐 그래서 원님 재판이다, 개판이다, 재판은 개판이다 이런 어떤 비판을 받을 수밖에 없는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비단 윤석열 대통령뿐만 아니라 누구든지 재판을 공정하게 공평하게 받아야 된다고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이게 탄핵 심판 같은 경우에 대통령 탄핵 심판 같이 이렇게 중요한 재판 같은 경우에 이걸 이렇게 좀 조속으로 진행을 한다. 이거는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결과가 어떤 결과가 나오더라도 이런 식으로 빠르게 진행을 할 경우에는 납득하지 못할 국민이 상당히 많겠다라는 그런 우려와 그런 걱정이 좀 듭니다. 사실 박근혜 전 대통령 사례를 뭐 준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었는데 뭐 그때 전례에 비춰서 봤을 때 이거 뭐 그런 식으로 좀 주장을 하고 있잖아요. 근데 박근혜 전 대통령 당시에 제가 아까 앞서서도 말씀드렸지만 정우성 전 비서관 같은 경우에는 거의 신문 한 7시간 가까이 했어요. 헌재에서. 예, 그렇게 아주 장시간 진행을 했고 근데 지금 같은 경우에는 하루에 4명 정도씩 증인을 불러갖고 되게 단시간으로 재판을 진행을 하고 있고 뭐 초시계까지 동원을 하고 있고 그럼 박근혜 전 대통령 전례를 적용을 할 거면은 똑같이 그냥 충분히 시간을 주는 식으로 하게 되면은 그렇게 되면은 문윤 대통령 측이나 국민의힘 측에서도 별다른 말이 없을 것 같거든요. 근데 스스로 좀 논란을 자초하고 있는 거 아닌가 그런 생각이 좀 듭니다. 그렇습니다. 헌법재판소가 윤석열 대통령 어떤 탄핵 심리에 대해서 기각을 하든 인용을 하든 굉장한 어떤 국민의 어떤 그런 뭐 진영이 지금 쫙 갈라져 있기 때문에 진영에 따라서 뭐 좋아하는 진영도 있을 거고 또 뭐 반발하는 진영도 있을 건데 뭐 이럴수록 국민들의 어떤 갈등을 뭐 이런 어떤 결정으로 인해서 좀 최소화하기 위해서는 이 진행 과정이 그래도 좀 공정하고 또 피청구인 윤석열 대통령 측에 대한 충분한 어떤 방어권을 보장을 해줘야 되는 것이 상식인데 지금 헌법재판소의 이런 어떤 진행은 어떻게 결정되더라도 특히 윤석열 대통령에 대한 이런 어떤 무리한 어떤 진행은 큰 반발을 불러 일으킬 수밖에 없을 것 같습니다. 예. 네, 어젯밤에 인권위 관련 큰 뉴스가 나왔습니다. 인권위가 윤 대통령 방어권을 보장하라는 내용이 담긴 안건을 수정해서 의결을 했어요. 근데 이게 일단 어떤 부분이 표결에 붙여진 건지 좀 설명 부탁드립니다. 예, 지금 우리 대한민국 인권위는 뭐 어떤 특정 사안에 어떤 국한되지 않고 뭐 포괄적으로 인권의 어떤 침해를 받는 사항에 대해서 이제 의결을 합니다. 물론 그 인권위의 그 결정이 뭐 의무 기속 사항이 아니라 뭐 권고 사항이긴 하지만 그러나 대단히 좀 상징적인 좀 효과가 있죠. 이번에 인권위에서 다뤘던 사항은 우리가 조금 전에 이야기했듯이 대통령 윤석열 이전에 우리 대한민국 국민의 한 사람 어떤 윤석열로서 인권이 너무 지나치게 침해되고 있다. 특히 헌법에서 정했던 어떤 공정한 어떤 재판 받을 권리를 지금 함부로 지금 이제 침해를 지금 하고 있으면서 너무 지나친 어떤 심리하는 어떤 과정에서 시간을 제한한다든지 또 이런 어떤 그 심리하는 어떤 그런 어떤 과정에서 너무 빽빽함으로써 변호인의 어떤 조력을 받을 수 있는 권리를 사실상 그 포기하게끔 만든다든지 뭐 등등등 지금 헌법상에 정해진 이런 어떤 권리를 너무 지나치게 지금 심대하게 지금 침해하고 있다. 이런 어떤 측면에서 인권위에서 정당한 어떤 방어권 차원에서 충분한 어떤 기회를 보장해 줘야 된다. 이렇게 결정을 하신 것 같습니다. 그 김용원 의원이 인권위원이 그 이번 안건을 발의를 했습니다. 그래서 피청구 윤석열 대통령의 방어권이 지금 침해가 되고 있다. 피청구인은 증인 신문 사항을 미리 제출해야 하고 증인을 직접 신문하지도 못하고 있다. 이는 헌법재판소가 윤 대통령에 대해서 자의적이고 제왕적인 소송 지휘권을 행사하고 있다는 뜻이다. 이렇게 밝혔고 지금 인권위에서 근데 반대하는 쪽 그러니까 윤석열 대통령에 대해서 이제 반대 입장 여기는 윤석열 대통령은 사회적 약자라고 볼 수 없다라고 했다는 거예요. 참 그게 그 민주당에서 추천한 어떤 인권위원들의 어떤 의견인데 참 그게 말이 안 되죠. 사실 존 로크라든지 몽테스키에 같은 근대 계몽 사상가들에 의해서 근대 인권 이 이제 태동할 때 천부 인권 사상설에 의해서 사람은 어떤 신분이라든지 뭐 부라든지 권력과 관계없이 어떤 천부 인권, 즉 그렇죠. 하늘로부터 내려오는 어떤 보편 타당한 인권을 가진다고 이제 선언을 하면서 그런 것들이 자연스럽게 프랑스 대혁명이라든지
어떤 미국 어떤 혁명 이후에 어떤 근대 인권의 어떤 그런 어떤 개념으로 이제 확립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그런 것들이 이제 각국의 어떤 헌법과 실정법으로 이제 들어오게 된 것이죠. 이제 여기서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결국은 인권이라는 것은 개인의 어떤 권력이나 부라든지 신분하고 관계가 없는 상황입니다. 아니 약자에게만 인권이 있고 강자에게는 인권이 그럼 없습니까? 그러니까 말이 안 되는 것이죠. 인권위는 사회적인 약자를 보호하는 기관인데 윤석열 대통령은 약자가 아니다 이랬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인권이라는 것은 사회적 약자를 보호하기 위한 것이 아니라 더 정확하게 말하면은 보편타당한 어떤 인권이 침해받을 어떤 사항 내진 우려가 있는 것에 대해서 근거를 하는 것이 인권입니다. 반드시 인권이 사회적 약자만 있고 사회적 강자는 인권이 없습니까? 이게 참 인권의 어떤 기본 그리고 인권의 어떤 기본도 망각을 하면서 인권조차도 본인들의 어떤 가치관 좌파 진영에만 어떻게 맞는 어떤 그런 것으로 국한되는 것이 아닌가 싶고 저는 그런데 이 면에서 우리도 좀 각성을 해야 되는 게 사실은 그 좌파 단체들이 만약에 시위를 하다가 네. 만약에 다치거나 사망을 하면은 거의 열사 취급을 합니다. 그렇죠. 대표적으로 뭐 백남기 농민이라든지 우리가 지금 기억도 생생하죠. 그래서 그때 당시에 뭐 물대포 뭐 그 등등등 뭐 그런 어떤 이유로 그렇다 하면서 당시에 관련된 어떤 경찰들이 파면되고 뭐 그렇겠습니다. 그런데 지금 반대로 김태권 목사 우리 공수처에서 당시 윤석열 대통령이 불법 체포되는 그런 어떤 상황에서 그 분을 못 이겨서 어떤 돌아가신 분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분은 그러면 어떻게 지금 되는 겁니까? 그런데 우리 스스로 우리 우파 보수 스스로 좀 그런 것들을 좀 이슈화하지 못하고 있는 것은 대단히 우리가 다시 한번 생각해 봐야 될 뼈아픈 대목이 아닌가 생각합니다. 이슈나 프레임에 좀 약한 것 같아요. 맞습니다. 네, 네. 그런 생각이 좀 들고 특히 이제 어제 인권위 얘기를 좀 하셨으니까 어제 그 헌재 소장 출신 안창호 인권위원장 그 이분이 이제 헌법재판 소장이었습니다 예전에 헌재에 대한 국민의 불신을 강조한 부분 이거 제가 좀 주의 깊게 봐야 될 것 같다는 그런 생각이 드는데 안창호 국가인권위원장이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국민의 50% 가까이가 헌법재판소를 믿지 못한다는 여론조사 결과가 있다. 모든 사람의 인권은 존중돼야 하고 어떤 이유로도 침해돼서는 안 된다. 신분의 이유로 한 사람의 인권 보호에 소홀히 하는 건 이건 정당화될 수가 없다. 이렇게 또 얘기를 했습니다. 그리고 사법의 정치와 헌법재판소가 정치 성향에 따라서 재판한다. 이런 주장을 하기도 했습니다. 사법의 정치와 이 부분도 되게 심각해요. 그렇습니다. 어느 순간 지금 우리법 연구회 그리고 그 후신인 국제인권법 연구회 소속의 지금 법관들 재판관들이 어느 순간 굉장히 좀 중요한 어떤 포지션이 있다 보니까 굉장히 어떤 사법의 결정이 좀 정치화되고 있다 이런 비판을 지금 많이 받고 있죠. 이렇게 된 것이 이전 그 18년도 그 김명수 대법원장이 와서 네. 어떤 그 여러 가지 어떤 법원 내부에 좀 인사를 하면서 맞아요. 우리법 연구회 소속의 좀 출신들의 그 법관들에 대해서 굉장히 좀 인사 어떤 뭐랄까 좀 편파적인 그런 우대를 많이 좀 했던 어떤 그런 결과라고 보여지는데 자꾸 이제 이런 식으로 진행이 되면 될수록 더 국민들은 사법부에 대한 어떤 불신을 하게 되고 그리고 사법부의 어떤 결정에 대해서 따르지 않는 그러면서 자연스럽게 우리 대한민국의 어떤 법치주의가 흔들릴 수밖에 없는 그런 우려가 굉장히 큰 상황입니다. 특히 헌법재판소는 어쩔 수 없이 태생적으로 사법과 정치가 좀 혼용될 수밖에 없는 영역입니다만은 그러나 이런 어떤 영역일수록 더욱더 공정하고 그리고 기준을 가지고 심판에 임해야 되는데 지금 문영배, 이미선, 정계선 이런 어떤 우리법 연구 소속 재판관들의 지금 이런 어떤 행태 즉 재판을 진행하는 이런 과정이라든지 명백하게 법적으로 증거 능력이 없는 검찰 조서를 채택한다든지 이런 부분에 대해서는 미리 이미 윤석열 대통령을 탄핵한다는 어떤 예단을 갖고 움직이고 있다 이렇게 생각할 수밖에 없을 정도로 좀 우려가 큰 상황인데 뭐 이런 점에 대해서 많은 진짜 양식 있는 지금 법조인들이 지금 우려를 표명하고 있는 것이죠. 네, 이런 좀 우려가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야권은 뭐 인권이 사망의 날이다 이렇게 얘기를 한 것 같습니다. 네, 더불어민주당
더불어민주당 고민정 의원이요 방청을 마친 후에 뭐라고 했냐면요. 오늘은 인권위 사망의 날이다. 법원에서 결정하는 사안도 인권위가 이래라 저래라 판단하는 상황 정치라면서 이 순간부터 대한민국의 인권위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생각한다고 기자들에게 말했습니다. 뭐 자기들이 뭐 좋은 결정만 하면 뭐 인권위 가고 뭐 그렇지 않은 결정이 나면 뭐 인권위 사망이 나는 건지 뭐 코에 걸면 코 그리고 귀에 걸면 귀 그린데 그 이번에 결정되기 전에 1월 23일인가요? 지난번 한번 결정을 못한 적이 있었습니다. 인권위. 그렇죠, 예. 그때는 좌파 시민단체와 인권위에 있는 노조가 인권위 결정을 방해했어요. 저는 그걸 보면서 야 이게 아직까지도 정권이 바뀌기도 전인데 이런 식으로 인민재판을 하는구나 하는 게 느껴지는 게 우리가 기억을 되살려 보면 2017년도 정권이 바뀌고 난 다음에 문재인 정부 청와대에서 임종석을 필두로 해서 적폐청산위원회가 이제 그 만들어지면서 그렇죠. 각 부처는 물론이고 방송국에도 인민재판 뭐 위원회 비슷한 조직들이 많이 생겼습니다. 특히 언론기관들이 많이 생겼는데 KBS 같은 경우 뭐 진실과 미래위원회, 진미 뭐 이런 데서 했거든요. 그래서 그곳에서 민노총 소속의 조합원들, 기자들이 그때 당시에 사장, 이사를 뭐 끌어내기 위해서 막 완전히 정말 그 혈안이 됐었죠. 대표적으로 KBS 강규형 이사 같은 경우는 어떤 카드 내역을 뭐 조사를 해서 그 김밥 그까지 뭐 뭔가지도 막 언론에 내 가지고 인신 모독을 한다든지 학교에까지 찾아가서 맞아요. 막 뭐 괴롭게 뭐 한다든지 심지어 또 국정원에서도 좌파 시민 단체가 뭐 해서 뭐 서버를 열게 해가지고 사실상 국정원이 갖고 있는 모든 어떤 정보가 뭐 북으로 넘어가지 않았냐 우려할 정도까지 완전히 우리 대한민국이 당시에 어떤 법은 다 무시되고 완전히 인민재판식으로 진행되는 것을 우리가 똑똑히 봤지 않습니까? 예. 그런데 제가 인권위 지난번에 보고 정당한 인권위가 열리는 것조차도 막는 것을 그때 봤어요. 야, 참 정권 바뀌기 전에도 이 정도인데 정권 바뀌면 정말 큰일 나겠구나 하는 생각을 그때 다시 한번 하게 됐습니다.